6.25는 반드시 기억돼야 한다. 언젠가는 있을 빛나는 민족 통일을 위해서도 6.25는 기억돼야 한다. 그것 때문에라도 어른들은 굳이 다음 세대들에게 6.25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다. 6.25, 그것은 대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50세 이상 된 어른들은 이웃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지식을 한두 가지씩 지니고는 있지만 그것도 이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는 박제된 장식일 뿐이다. 물론 늘 6.25만 기억하며 살아갈 수도 없고 또한 그러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루씩 당연히 살아오기를 39년. 특별한 직업인들에 의해서만 6.25가 정리되고 전달되는 가운데 KBS 6.25 특별 제작반으로 한 통의 낯선 편지가 전달됐다. 보낸 곳 미국 로스앤젤레스. 보낸이 주영복. 6.25 당시 인민군 중좌, 반공포로 출신, 남도 북도 실타하여 제3국으로 떠난 고급 장교. 내가 겪은 6.25를 책으로 쓰고 있다. 소설가 정연희 씨를 소개해 줄 수 있겠는가? 조국을 떠난 지 35년 만에 조국을 향해 편지를 보내왔다.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 어디를 떠돌며 삶을 지탱하다 미국까지 흘러왔을까? 그때 떠난 이들을 버리듯이 잊어온 우리의 기억은 또 얼마나 야비한가? 한 개인에게는 생명 이상 가치로운 것이 없다. 6.25는 개인에게 그 생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렇다. 6.25는 보다 구체적인 것이다. 6.25는 비로소 이런 질문을 제기한다. 한 개인의 인생을 전쟁은 어떻게 변화시켜 버렸는가? 로스앤젤레스 한국인 지역, 인구 30만이 넘는 한국인 집단 거주 지역. LA에 오는 한국 사람이면 의뢰이 이곳에서 살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영복 씨의 주소는 이곳으로 돼 있지 않다. 거대한 나라, 거대한 도시. 이 넓은 곳에서 한국인 지역을 벗어나 헐리우드 가장자리 구석진 곳으로 삶의 거처를 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그는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아닌가? 소리 없이 살아가기엔 오히려 이렇게 넓고 복잡한 곳이 더욱 적합해서 이 나라로 온 것은 아닐까. 설득 대상 포로 2만 7천 명 중 대부분은 남한에 남고 북으로 간 사람도 628명뿐 대부분은 남한에 남게 된다. 이때 남한에도 남지 않겠다 하여 인도군을 따라 제3국인 인도로 떠난 포로가 74명. 그중에 한 명이 주영복인 것이다. 그의 편지에 의하면 그는 지금 슬럼가에 있는 한 여관의 야간 지배인으로 일하며 월 1,200달러를 벌고 부인은 봉제공장 미싱일로 1,000달러. 그리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아들들이 아르바이트로 가정을 돕고 있어 저축도 조금씩 하며 산다고 한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신 편지도 잘 받았고요. 예, 예, 정말 예. 반갑습니다. 저기 오늘 날씨가 너무 아름답네요. 예, 예. 네. 저 동네 좀 예상 밖으로 조금 건장하고 평화스러운 아니요. 모습이다. 지치고 아니, 피로한 선생님 기색은 중요하죠. 없다. 예, 여기 좀 동네 조금 보고 들어갈까요? 예, 예.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정말 아주 그냥 건장하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총적으로 해외에서 사는 것이 더 어렵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여기를 와 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별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것 같은데 여기 한국 사람 없어요.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올림픽가에 있는 그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살고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 30만 가량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다른 한국 분들하고의 그 교류랄까 그런 예. 거는 어떠십니까? 이 섭섭할 정도로 교류가 얼마 없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또 어디 모임에 가서 서로 좋은 의견 나누고 그런 기회는 한국에 없는데 예. 여기서 보면은 저희 미국의 도서관은 참 잘 돼 있어요. 네,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시는가 많이 봐요.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심심하지 않습니다. 네. 올라갈까요?
오기를 기다렸었는지요. 그는 가장 먼저 2층에서 집필 중인 원고부터 가져 내려온다. 본인의 기억과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자료는 미국에 잘 정리된 도서관을 이용해서 전쟁과 관계된 인생을 정리하고 있다. 그는 이미 일본어판 조선인민군의 남침과 패퇴라는 책을 썼고 브라질에서는 10년에 걸쳐 포르투갈어 사전을 손수 집필 발간했다. 한국 이민이 온다는 기쁨에서 무엇인가 그들을 위한 일을 찾은 것이 사전 작업이었다. 이렇듯 그는 조국을 떠난 뒤 인도에서 2년, 브라질에서 24년, 그리고 미국에서 9년을 떠돌며 사는 동안 항상 원고지와 씨름해왔다. 지금까지 쓴 것이 원고지 만장에 이르고 또 계속 써 나갈 것이다. 그는 이 작업을 마지막 집필 작업이라 생각하고 남은 삶의 모든 정열을 쏟고 있다. 그가 정한 제목, 애국 반역자 귀한 없는 전선으로. 귀한 없는 전선은 6.25인가 제3국인가. 그리고 그는 애국자인가 반역자인가. 내가 주권을 배반하고 주권을 반대해서 떠나면 떠나지 내 민족을 반대해서 떠난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두 개의 것이 이념을 뜻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개의 조국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조국이 민족 세력인 게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정부라고 말입니다. 내가 민족을 사랑한다면서 왜서 나라를 떠나는가? 민족을 사랑하지만 민족을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라 그 말입니다. 내 어머니를 어머님이 은혜를 입고 어머님이 몸에서 태어난 내가 어머님을 버린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효자를 하려니 효자를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영복은 해방 후 소련군이 진주하자 소련군 통역으로 일하게 된다. 점령군이 아닌 해방군을 자처하는 소련군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되고 사상무장에 투철해 가진다. 이어 인민군에 입대한 그는 6.25 당시 인민군 제2군단 전선사령부 공병참모로 계급은 중좌였다. 소련군의 남침작전 계획서를 번역한 사람이 바로 주영복이다. 그는 거기에서 소련군의 숨은 의도를 알게 된다. 해방군으로 자처한 소련군의 목적은 한반도 기지화였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주영복은 민족주의자의 길을 걷게 된다. 이미 시작된 전쟁, 그는 순수한 민족 통일 전쟁이길 원했다. 소련군은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적이 되고 오히려 국군이 그의 동지로 인식된다. 민족주의자로의 첫 행동은 인민군 탈출, 국군으로의 투항으로 귀착된다. 국군들이 첫 인상은 나는 국군을 만나면은 얼싸안고 우리 형제들 이게 무슨 불행한 일인가. 나는 정말 형으로서 동생을 때린 것을 참으로 내 마음이 가슴 아프다. 동생 용서해달라. 이럴 생각이 있는데 국군들은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냥 쬐기는 거예요. 이 빨개 새끼야. 그냥 뭐 대짜고짜 총창으로 막 위협하는 거예요. 손들라고. 그래서 손 들었죠. 손 들으니까 직행이야. 보러주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없어요. 저는 이 자유색을 그리고 오늘 비로소 이렇게 넘어가는데 참으로 저는 적색이 아니고 저는 자유를 그린 사람이고 자유를 위해서 이제부터 싸우겠습니다. 야, 이 빌어먹을 개새끼야. 너 언제는 미군을 학살하는 군대에서 미군 학살하다 이제 넘어왔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정말 내가 돌았구나. 네, 그랬죠. 그때 이 반감, 실망 이게 확 우러나더만. 이렇게 해서 포로 수용소 순례가 시작된다. 인천 소년형무소를 거쳐 부산 거제리 제3수용소, 백수용소, 그리고 거제도 66수용소, 다시 중립지대 수용소까지 여러 수용소를 거치는 동안 자신이 왜 그곳에 들어왔는지 회의를 느꼈던 주영복. 당시 포로 수용소 관리는 미군 관할이었다. 미군은 남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남한을 찾는지 파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난민이든 투항하는 포로이건 전선에서 생포한 포로이건 사상이 친공이든 반공이든 가리지 않고 한 울타리 속에 수용했다. 오로지 제네바 협약에 따라 피복, 배식 지급 등에만 철저했다. 그들에게 그의 귀순 동기를 호소한다는 것은 무가치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면 항상 무자비한 구타가 따랐다.
한 번은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상향으로 꿈꾸던 남한에 대해 그리고 그의 탈출에 대해 점점 후회하기 북한 시작했다.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이 주장은 포로는 응당 인민군대가 남한에 나와 해친 그 모든 악행에 대해서 포로들이 속죄해야 된다 그거지. 예. 그래서 나는 내가 한국에 내가 어떻게 남을 수 있다 그겁니다. 나는 한국에 못 남겠다. 내가 한국 남은 내 사람이 안 된다. 그 많은 장교들이 남아서 고생했지만은 내 무슨 헌병들이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난동부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인 게 아니라 내 한국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사는 거야. 이 무서운 땅에서. 한 수용소 안에서 인공기와 태극기가 밤사이에 바뀌어 날리고 군사 훈련을 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때려서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후퇴도 할 수 없는 철조망 속의 전쟁터. 포로 수용소 안의 친공 반공 대립이 그것이다. 이념에 대한 뚜렷한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어느 한편에 속해야 했다. 그쪽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 대립은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되고 희생자는 날로 늘어갔다. 그들은 시체를 침상 밑에 묻거나 분뇨통에 담아 내다 버리거나 철조망 아래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리곤 했다. 이렇게 한 민족이 한 철조망 속에서 이념이란 이름으로 둘로 나뉘어 싸운 전쟁 중의 전쟁터였다. 육십육에서 나올 때 내 한탄하님이 북한을 생명을 걸고 탈출해가지고 이 집도 66에서 이 사람들한테 죽을 때문에 예. 어떤 장교는 철망을 넘었다가 실수해서 붙들이 들어가가지고 빠개들어 죽어가지고 땅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게 뛸수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각 수용소에서 그 당시에 희생된 반공 포로들의 수요는 10명에서 20명, 어떤 데는 많은 데는 30명 이렇게 처단을 해서 그 포로들을 때려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로들은 시체는 거의 자기네들이 수용소 안에다가 땅을 파고서 천막 밑에 또는 그 주변에다가 묻고 야단을 쳤죠. 역시 사상의 갈등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북으로 가도 그렇고 이남에서 언제 또 불안한 상태에서 남과 북으로 이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없어질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전투하다 살아남은 이 생명을 한번 부지를 하고 나머지 여생을 무언가 하나 사람답게 찾아서 살아보자 해서 그 당시에 자유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참 가진 적수공권으로 고생을 하면서 여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제 3국으로 간 이런 포로들도 있습니다. 브라질 35년 전 인도를 향해 떠났던 76명의 반공 포로들은 2년 뒤 이곳 브라질로 50명이 옮겨온다. 그때가 1956년. 한국인이 거의 없는 낯선 땅에 내린 그들은 맨주먹으로 뿔뿔이 직장을 찾아 흩어진다. 기술이 있거나 기술 학교에 다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없이 거리를 방황했다. 기술도 없고 말도 모르는 낯선 동양인에게 누가 일을 시켰겠는가. 그렇게 고생한 그들이었으므로 첫 한국 이민이 온다는 소식에 잠 못 이루며 모두 선창으로 나가 동족을 맞으며 그들의 정착에 뒷바라지를 했다. 통역을 하고 영주권을 얻어주기 위해 자기 직장에서 입사 허가서도 얻어주고 집 보증도 서주고 농사지을 땅을 측량도 해주었고 또한 주영복 같은 경우는 그들을 위해 포르투갈어 사전도 집필했다. 그 후 남대문 시장 격인 남미 최대 의류 시장인 이곳 봉해찌로 상가의 가게 주인의 50%가 한국인이 되기까지 이민자들은 경제적 풍요를 얻기에 이르렀지만 반공 포로 출신들의 생활은 예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근데 그 반공 포로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일이 있으신지 좀 예. 궁금한데요. 반공 포로분들은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여기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여기 와서 계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장사를 직접 하는데 반공 포로들하고의 그 접촉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저 객겨 있는 몇 분이 있다는 것. 지금 여기 저희 회원 중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장에 안 나오세요.
유교자들이 여기 와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많은 그 방공 포로들한테 뭐 집도 없고 뭐도 하고 그 터전을 잡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민 온 사람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지만 그 일행들에게서는 서로 연락이 된다. KBS가 찾아왔다는 이유로 그 연락망을 가동시켰다. 당신분 내가 지금 한 25년 전 30년 신고 하면서 아니 진짜 그 마장 생각 당신 그 저쪽을 버리고 사람 늙지도 않고 떠날 때의 어리고 젊은 모습은 어느 곳에 다 묻어버렸는지 인생의 끝부분에 와 있는 60대 노년의 모습으로 35년을 뛰어넘어 갑자기 나타난 듯하다. 조국 떠난 지 35년, 부모 떠난 지는 39년. Konstitusi para macam de Aprovou, mas legalização ainda não. não Foi a legalização. Vamos mostrar seu salário e meu salário? Ah, não. Não interessa, eu vou mostrar. Eu tradicional guardeiro. Cortei guardeiro. 고국에서 산 횟수보다 더 긴 세월을 보낸 브라질. 한국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브라질 말을 먼저 생각하고 번역해야 한다. 그것이 이민 온 사람과 다른 점이다. 한국말이 좋아요. 그래서 사투리 맞으 한국말을 잊어먹기 시작해. 우리 이민 초기에 이 이민 와서 그 경쟁력이 세고 경제에 그런 여기 강한 분들이 뭐라는가 그 반공포는 한정이 없는 사람 같다 그런 말까지 그러니까 하나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 의욕이 없고 돈 벌어야 되겠다 뭐 그런 거에 덜하거든. 그러니까 그러고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일행들 사이 지금도 모이면 정말 그 신기해요. 그 정말 형제 같고 우리가 과거에 그런 고생 같이 했다 그런 거 그런지 서로 다정한 거이 많고 그러고. 이민 1세가 생활 경험과 자본으로 쉽게 자리를 잡은 데 비해 반공포로들은 생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젊은 나이와 노력만으로 사회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준영 씨 집은 모든 반공포로 출신들의 사랑방이 된다. 이준영 씨는 한국 방문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금방문이 각인을 떠서 옷감에 부착하는 일을 하고 천을 재단한다. 그 천은 다시 봉제 공장에 보내져 옷을 만들어 오면 자기 가게에 내다 판다. 신촌농업전문학교 시절 50년 7월 인민군에 강제 입대된다. 서울까지 내려와 국군에 귀순하고 거제도, 부산 등지의 포로 수용소를 전전하는 사이 전쟁, 수용소, 귀순에 대한 회의에 빠져 제3국을 선택했다. 브라질에 도착하여 6년 뒤 아이스케이크 공장으로 큰 돈을 벌어 64년부터는 상파울루에서 제품업을 시작했다. 현재 부인과 자녀 4명이 전 가족이고 다른 한국 이민들처럼 한 달 전에 옷가게를 직접 경영하기 시작했다.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동료들은 처음 시작했던 직장이나 그 종류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이준영 씨 집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사람. 그동안 도무지 연락이 없었던 반공포로 한 사람을 우선 만나보기로 한다. 상파울로에서 250km 떨어진 보투카투시. 나는 임 선생님하고 한국말로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말 잘 모릅니다.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하시잖아요. 조금만 합니다. 나는 임 선생님이 한국말을 이렇게 다 잊어버린 게 너무 많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저는 혼자 공부를 했는데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여기 포르투갈도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국 친구들은 많이 같이 오셨잖아요. 한국 친구 2 anos atrás teve um encontro em São Paulo de comemoração de 30 anos, né? É, ano 25 anos, 20 anos, começou 25 anos. 25, acho que 25 anos, 30 anos, não sei, alguma coisa assim. Aí nós encontramos quase todos os amigos. Antes disso eu não conhecia ninguém, não sabia onde é que ele morava. Eu era sozinho, isolado, não tinha ninguém para conversar. Por isso que eu esqueci, não sei mesmo. 한국 포로가 여기 와 있어요. 한국 보러 여기 왔습니다. 한국 포로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한국 뜻이에요? 가서 한국말 다 잊어먹었습니다. It's very pity, yes, very pity.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포로가 여기 와 있습니다. Pois é, isso é uma coisa, viu? É o destino de Deus mesmo. Dia, quer dizer, ninguém ia pensar que ex-Hango Poroga, professor da faculdade de medicina, ninguém pensou, nem mesmo. Essa é acho que uma providência de Deus mesmo, viu? 브라질에 도착한 이래로 임창용은 한국 사람들과 떨어져 오로지 공부만 했다. 20년간 사용하던 모국어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이 가능한가?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려다 말까지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사람의 사고방식, 제스처 등이 완전히 다른 문화로 흡수되면 언어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 처음 농장 일을 돌보다가 잔디라시로 이주,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다시 상파울루에서 대입 준비학교 1년을 보냈다. 그 후 이곳 유네스피 의과대학에 65년 입학한다. 당시 그의 나이 35세. 임창용. 여기 있습니다. 1970년 의과대학 졸업생. 임창용이 전쟁터에 나선 것은 고2 때다. 포병으로 군대 생활 3개월을 보내고 부대에서 이탈하여 그해 10월 평양 근처에서 포로로 붙잡힌다. 그 후 3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운 좋게 살아남아 제3국을 선택한다. 그의 3국 선택 이유는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가 싫은 데다 또 반공주의자란 낙인 때문에 북에 돌아갈 수가 없고 남해는 아는 사람이 없어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그것은 제3국과 마찬가지였다. 이 도시에서만 25년째 살고 있는 임창용. 그는 지금 보투카투 호텔 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브라질 아내와 2 아들이 있지만 몇 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월 수입의 절반인 150달러를 자녀 양육비로 전 부인에게 보낸다. 부인이지요, 아기 엄마지요. 그렇습니다. 예. Ex minha mulher. 아기 엄마가 참 잘생겼어요. 아이들이 찾아오는 주말을 기다리며 사는 임창용. 아이들이 좋아할 만화 영화를 녹화해놓고 음식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준비해둔다. 그리고 2 아들의 하룻밤을 위해 2개의 침대도 들여놓았다. 그러나 이토록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는 물려줄 성조차 정확히 남기지 못했다. 그의 성은 임인데 아들 성은 용이 돼 있다. 어느 관리가 끝에 성이 붙는 이 나라식의 해석으로 그의 아들에게 용을 성으로 적어버린 것이다. 그뿐 아니다. 브라질 시민권에는 출생연도가 10년 늦은 1940년생으로 돼 있다. 성, 출생연도 그리고 국적까지 바뀐 셈이다. 거기다 수많은 신분증으로 말, 사고, 표정, 몸짓 그 모두가 완벽한 브라질 사람일 수밖에 없다. 맥주가 있어. 맥주를 또 소주는 또 바꿔. 그렇지만 그도 입맛만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다. 김치. Eu compro em São Paulo 김치. 저 안에 김치가 너무 많아요. 김치가 5개 있어요. 다 쓰여 있습니다. Antes de terminar eu vou São Paulo trazer mais kimchi. 상파울루에서 사가지고 오신 겁니까? São Paulo 있습니다. 예. Seu lá aclimação. 그럼 이거를 사러 상파울루까지 가세요? eu Botucatu 김치 없어요. 세된장, 고추장. 한국 식당. 이게 여러 개 있어요. 이게 세 병이나 있네.
outro Kim de São Paulo, Kimchangan이 김창원. 정영ão em São Paulo também. A gente encontra ali tudo, a gente conversa, a gente canta um pouco, né? A gente canta Ariram, Ariram, né? Lembra? Ariram, Ariram, Arario, Ariram,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표났네. 알아요? 그 전쟁은 한 인생의 행로를 이렇게 바꿔 놓았다. 과거를 잊어버리고자 하는 노력조차 잊어버린 사람. 그는 그가 떠나온 마지막 장소에서 잊어버렸을는지도 모른다. 그가 설사 잊어버렸다 해도 그날 1954년 2월 6일의 인천항은 역사 속에 살아있다. 76명의 반공포로와 12명의 중공군 포로는 인천항을 떠나 인도로 향했다. 그날 이후 대부분은 이 땅에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국의 삶에 아무리 지치더라도 그가 두고 떠난 부모 생각으로 서럽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갈매기가 따라오는데 한 200마리 갈매기가 한 50마리로 줄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10마리로 됐어요. 세상에. 그래서 야 갈매기야 우리하고 함께 같이 가자. 가자. 응. 네. 그러면 같이 자라고 같이 떼묻은 갈매기들이 마치 우리들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 마스터에 앉았다가 마스터도 떨어나고 또 마스터에 앉고 이러면 따라와요. 그때 갈매기들이 마지막에 한 마리 날아가고 말이죠. 세 마리가 그냥 돌아요. 응. 그리고 돌다가 2마리 날아가고 한 마리가 남아요. 이놈은 한 마리가 이렇게 돌다가 북으로 날아가요. 북으로. 예. 그래서 야, 내 조국. 그 이제 갈매기가 날아가는 그것이. 그때 내 어머니가 아직도 문기둥에 서서 자식이 돌아올 걸 기다릴 건데 이 불효막대한 자식은 배 타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포로들이 어디서 모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어머님 하는 소리치고 그리고 동생들 잘 있어라. 그렇게 이제 그런 내 강산이 푸른 강산이 다 춤을 춰요. 때가 떠나면서 그래 내 땅, 내 친척들을 이름을 부르고 다시는 내가 이래서 마음이 약해서 앉았어요. 다시는 볼 수 없는 내 조국이라.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참 그것이 남겨둔 부모 중에서 전쟁에 나간 자기 아들이 제3국을 향해 인천항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 그들의 떠남은 분명 조국을 등진 행위였다. 그렇다면 그들을 보낸 것은 누구인가? 동족 살육으로 공포와 절망과 회의를 준 것은 누구인가? 그 후에라도 조국은 또한 그들을 등지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을 돌아오라. 사랑하는 오빠, 사랑하는 아저씨들, 어디 공부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영생은 속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속을 잡아주시옵소서 하고 멀어져가는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국으로 입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양적으로 돌아가면서 자꾸 돌아오라 그거지. 그래서 이제 화도 날가 또 조금도 우리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또 앞에는 여자들이 시위를 하고 말이지. 그거 이제 태워서 꺼내가지고서 이제 깃발을 날렸지. 이제 매국노는 아니라는 이제 어? 그 뜻도 있고 또 한편 또 기분이 이제 또 내가 태어난 나라를 이제 떠난다는 이제 소소한 기분 말이지. 내가 조국을 모른다니 이게 될 말이냐. 뭐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조국을 모른다니 뭐 이게 될 말이냐 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 그 노래 다 부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복잡한 기분이지. 한쪽으로는 날아가는 새 같은 기분도 안 들지 들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죄책감도 들고. 빼기나 있고 그런 사람은 출세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행편없이 살고 그리고 진짜 그 평등한 뭐 공산주의 평등한 건 독재한 그냥 그 사람들이 그 개인 그 입장을 세워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는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 갈 데가 없다면 그래도 저는 이남을 이국에는 다시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 있기 때문에 이남을 선택해야겠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중립국을 갈 수 있다니까 하긴 한국에는 물론 이거 나는 이거 뭐 나라를 배반한다 뭐 그런 것보다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살고 또 이북에 가도 또 다시 총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남이나 사촌 내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식구를 좀 잡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식구가 싸우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단순히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이 뭐 내가 이북에 가도 또 총대 미고 대한민국에 가도 총대 미고 좀 내 식구를 잡으면 죽이니 나는 외국에 가겠다고 아주 결정했죠. 사람이 견딘다는 이성으로 견딘다는 한계라는 게 있는 거라. 그 이상은 뭐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꿈을 꾼대요 집에서. 올 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잘 알지. 근데 이게 30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꿈을 계속 꾸고 그러는데 이게 요즘은 많이 적어진 거죠 꿈이 그 자체가. 그게 결혼 꿈을 꾸고 대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헷갈리는가 하지. 그러니까 이전 그때는 이성으로 애국이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는 거야. 여튼 덮어놓기 싫은 거라 하여튼 전쟁이라는 게. 덮어놓고 어딘가 모르게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없는 곳. 그러면 뭐 지옥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막. 전쟁 공포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결정된 장소가 바로 이곳 당시 중립지대였다. 여기서의 탈출 여부가 전쟁 속에 남느냐 벗어나느냐를 결정짓는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양측에서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위해 이곳에 다시 수용소를 짓고 본국에서 설득 장교가 나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기 위해 만든 중립지대 수용소. 반공포로 한 명씩 설득 부스에 들어가면 인민군 장교가 이들을 대상으로 참관인의 감시 아래 설득을 하고 그 결정은 바로 세 개의 문을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하나는 북, 하나는 남, 그리고 가운데의 문은 중립국. 이런 방식으로 중립국을 선택한 사람은 행운하였다. 왜냐하면 2만 7천 명 대상 중 3천여 명만 이런 기회를 가졌을 뿐 포로들의 설득 자체 반대로 나머지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다. 여기서 중립국을 결심한 사람은 탈로가 나면 회색 분자로 처단되므로 목숨을 건 탈출을 하게 된다. 중립지대 포로 설득 결과 우리 측 포로 중 2만 1,839명이 남한에 남았으며 628명이 북한으로 복귀했고 공산 측 포로 중 347명은 북한 복귀, 10명은 남한으로의 송환을 희망했다. 반공포로 74명과 한국군 2명, 중공군 포로 12명이 제3국을 선택했다. 철망미서 변소에 가는 길에 이렇게 가다가 먼저 앞이 포로 경찰이 앞에서 가요. 그 뒤에 내가 가는데 스리발선이었거든요. 일부러 난 스리발선이었어요. 무슨 군하를 신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다가 뒤에 오는 뒤에 따르는 경찰이 무엇인가 잊어버려가지고 나 뭐 없다 뭐 어찌고 이러고 오물거리고 앞사람 한 5m 갔어요. 그래서 뛰었죠. 좌우 보지 않고 뛰었어요. 뛰어서 철망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붙잡아라 그러대. 큰 사람들이 막 나오고요. 그게 저녁 때인데 그날 따라서 눈이 왔어. 그 저녁 때 철망에 올라갔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서 붙잡아라 할 때 왼 철망에 못하고 빠져서 쫙 내려왔어요. 한참. 그냥 쥐고 있으니까 여기가 전부 피제. 철망이니까. 그리고 발에도 피고 그냥 다시 재쳐 뛰었지. 뛰어 올라가서 가운데를 내렸거든. 가운데를 내리니까 차 안에서 전부 돌을 던지대. 그 철망을 물러날 때 이 발자국이 전부 눈에 피해요. 그래서 이제 포로들이 잡아라 죽이라 할 때 난 모자를 벗었어요. 동지들이여 안녕히. 제3국 선택 반공 포로들이 인도 마드라스 항구에 도착한 것은 1954년 2월 22일. 이제부터 기다리는 나날이 시작된다. 이곳은 결코 그들의 정착지가 아니었다. 유엔에서는 이들을 받아줄 나라는 없느냐고 중립국에 호소했다. 반응은 없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빌었다. 우리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당신 나라를 제2의 조국이라 하고 뼈를 묻겠소. 인도 도착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받아주겠다는 연락이 온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브라질 국가를 연습한다. 감사의 표시이자 우리를 당신의 국민으로 여겨달라는 부탁이었으리라. 비행기에서 스탯 떠들거든 이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인데 비행기에 이렇게 아마존 가까이 오고 그 아마존 장구리가 툭 보이기 시작하니까 떠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마 그렇게 내 느낀 건 내가 이게 여기서 일생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내 땅이구나. 그 감면에 그 아마존 장구를 이렇게 멀리 비행기에서 보더니 한 사람 떠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여기를 제2의 조국이라 하자. 이미 여러 번 죽었을지 모르는 덤으로 얻은 생명. 이곳을 새로운 출생지라 하자. 원컨대 이제 우리에게 떠나라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시오. 그래도 50명 한국 프로들이 전쟁에서 그 연기 속에서 밀려가지고 브라질 그 천지에 내렸을 때 시퍼렇고 꽃피고 하는 이유였더라 그때. 그때 그 브라질 국기 밑에서 브라질 애국가를 우리가 불렀어요. 배가 준 거. 그때 참 로man틱하다면은 로man틱한 거지만은 내 딴에는 내 가슴에 정말 통곡하기 슬프다. 내가 어떻게 돼서 이게 낯선 나라에 와서 이것을 조국이라고 하고. 이 브라질 사람들도 이 국가를 제대로 못 불러요. 이 브라질 국가가 아주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예,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아주 정확하게 곡조 제대로 우리들이 아주 정확하죠.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 브라질 사람들이 아주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발음에 뜻도 모르며 열심히 연습한 브라질 국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들은 김시봉의 지휘로 힘차고 정확하게 국가를 불렀다. 이민의 나라 브라질에 도착해서 이 나라 국가를 부른 사람들은 한국 반공 포로 외에는 아직 아무도 없다. 아니 같이 따라서 한번 어느 한 대목만. 그래서 내 철머리만 하고. 같이들 같이 따라서. 비랑 것이 많은 브라시다. Solari verdade lai urdido Io se da patra versanti Sciulte nuovo e di pace Conseguimos conquistato con sorte E te sello orire darci Desafio sobre dolore O patria matrictorata, salve, salve,
아주 길어요. 이런 거 가사가 길어서 브라질 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들 50명이 리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으로 떡을 준비해간 사람이 있었다. 장승호. 그는 반공 포로들이 브라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갖 뒷바라지를 다한 장본인이다. 갈 곳 없는 포로들은 자신의 작은 집에서 9명의 자기 자녀와 같이 기거하도록 하면서 직장을 구해 스스로 떠날 때까지 1년 동안 10여 명과 함께 지냈다. 아직도 원주민 운전사와 쌀 배달을 하며 일을 하는 장승호는 이곳에서 미다 할아버지로 통한다. 아들이 없는 미다 집안의 양자가 되어 지금의 부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을 떠난 것은 10살 때 일본에서 목욕탕 때밀이를 비롯 막노동을 하며 갖은 고생을 하다 1927년 브라질로 건너왔다. 그 뒤 줄곧 농장에서 일하던 중 한국인들이 이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작정 공항으로 나간 것이다. 그때의 반공 포로들은 할아버지의 브라질 생활 30년 만에 처음 만나보는 고국 사람이었던 것이다. 공항에 도착해서 뭐 서로 말을 못한 게 내가 한말을 뭐 바보같이 그래 이제 뭐 안녕하지가 다 잊어버려서 뭐 말은 통 안 해. 뭐 어떤 다른 마음으로 더 서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서로 저것만 했지. 참 뭐 이상한 기쁨이 있고 뭐 말 못했지요. みんな来た時ね、一つのなんていうのバストンパック、小さなバラ一つだったでしょ。たった一つね。それで名前も年も生まれた時も何もみんな不明ね、国籍不明。年もわからない。そういう人たちこれから先このブラジルでどんなにするかと思ってね。それ心配しましたけど、もうみんな偉いですよ。もうみんな偉くなってもう原淵よりうんと偉くなってから。 63년 첫 이민 이래로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도와주었던 교포들이 이제는 거의 기반을 잡았지만 아직도 강석근 목사를 필요로 하는 교민은 많이 있다. 이곳 상파울루 형무소에 수감 중인 젊은이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 얼굴도 모르는 강 목사님 외롭습니다. 저를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갇혀 사는 삶의 영혼이 어떻게 상처받는지 강석근 목사만큼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는 브라질에 먼저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이민자들을 돕기 시작한 지 26년째 된다. 보람 있는 생활을 못한다는 걸 느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이민 온다고 문화사절 다녀오고 신문 기자 오고 뭐 미주 대사였던 정일권 각하도 오고 뭐 저를 찾아서 인사하고 뭐 이민 오리라 앞으로 수고하겠다 하는 저한테 희망을 주어서 새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야 내가 브라질에서 한국 이민 온다면은 내가 가진 바 탤런트를 내가 발휘하여서 봉사할 기회가 있구나. 내가 브라질에 온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집 서리가 어디 갔는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아, 그 보증 쓴 것 때문에? 예, 줄줄이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오늘 쓴다 그러면 한 이틀 사흘 걸리거든. 그 사람 쓰면 그것도 다음에 쓸 사람이 있고 또 다음에 쓸 사람이 있고 줄을 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다 진짜 한국 사람들이 잘 살아서 그게 없죠. 네. 이민 1세를 돕는 일은 그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으며 일단락지어졌다. 그 다음으로 강 목사가 찾은 일은 브라질 빈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전쟁에 지친 자신을 받아준 나라에 대한 감사로 이제는 브라질을 위해 무엇이든 봉사하려는 강석근 목사. 삶에 지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호품을 마련하고 문맹퇴치 교육을 하는 개척교회. 이 교회가 자립하는 날 그는 다시 또 다른 빈민가를 찾아 새로운
소위 교회를 짓는 일을 한다. 전쟁에서 인민군이 됐다가 국군이 됐다가 또다시 포로로 붙잡혀야 했던 그의 기구한 운명이 자연스레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했다. 일행 중 목사가 4명이나 배출된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다. 전쟁과 수용소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준 것이다. 과연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정의가 없다는 것으로서 이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을까? 내가 왜 하루하루의 목숨을 연장해 가야 되느냐? 이 꽃피는 나이에 내가 왜 쓰러져야 되는가? 방금 나하고 같이 있던 전우도 쓰러지고 매일같이 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도 신기합니다. 왜 그 많은 폭격 속에서 폭우 속에서 사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목숨을 계속 연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자신도 의심이었습니다. 직장 퇴직금 $10,000를 그는 이 교회 기초공사에 묻었다. 그 후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벽돌 몇 장씩 쌓아 올린다. 이 작은 건물을 짓는데 이미 2년 반이나 지났지만 완공되려면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120명의 신자 중 11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15명뿐이기 때문이다. (33년) 전 50명 일행이 첫 발을 디딘 리우.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한눈에 들어온 푸른 나무들은 이들에게 이곳이 바로 신천지임을 느끼게 했다. 그때의 50명 중 한 사람만 이곳에 남아있다. 길거리에서 우리는 그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거리마다 붙여진 시의원 선거 포스터. 이곳에서 동양인으로 처음으로 브라질 정계에 진출을 시도하는 배경훈. 86년, 88년 주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했다. 그리고 올해 시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또 낙선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의 가난한 사람을 향한 지역 사회 활동은 그가 정치에 야심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양인으로 인정되고 또 존경받기에 이르렀다. 보내가는 분들은 이 하이스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빈손이죠. 내가 주로 이 사람들하고 교섭하는 건 많이. 물론 중에서 상도 있겠지만은 많은 숫자가 가난한 쪽입니다. 가난한 학생에게 무료로 정규 과정을 교육하고 밤에는 문맹 교육, 성인 기술 교육을 시키다 보니 그의 경제력은 탈진 상태로 향하고 자연히 학생 수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정계의 진출이다.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과 무궁화, 브라질을 나타내는 초록과 노랑 바탕, 이를 합해 100학교 마크로 삼았다. 한국 전쟁 때 남달리 고생하시고 하신 이런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덜어 들려주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 현재 없어요. 네. 그건 왜 그렇게 안 들려주십니까? 근데 힘들어요.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전쟁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군요. 너무 호화롭게 살기 동안에 네. 전역을 모릅니다. 네. 이 전쟁이라는 걸. 그러니 이런 얘기도 내가 무슨 부인한테 한 적도 없고 애들한테 돈을 아껴도 한 적도 없고. 그래 어떻게 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애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 아직 그런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 없으셨겠군요. 브라질에 도착하자마자 9년 동안 일한 고아원. 고아와 다름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부모 없는 아이들,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고자 했다. 그는 그동안 과거를 뒤로 한 채 그저 앞만 보며 살아왔다. 배경훈에게 남을 돕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이와도 같다. 거의 신앙처럼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을 인생의 남은 길로 정해버린 배경훈. 그 끈을 놓쳐버리면 그 자리에 풀썩 쓰러져 버릴 사람처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브라질 오자마자 어떤 무슨 내 개인을 위해서 내 개인 직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데 이게 없어요. 그리 들어오자마자 선택했다는 게 바로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이 뭐 고아원에서 또 어떤 월급 같은 걸 내가 받으려고도 하질 않았고. 당신은 지금 어떤 속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구만.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사선이 많이 기똥하네. 참 곤란해요. 무엇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 왜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며 입을 다물고 마는가? 그는 여태 속죄의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가? 인간의 극한 상황이 한 곳에 모여있던 포로 생활. 어찌 생명과 시간이 보장돼 있는 감옥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생명도 기한도 하루 앞이 보이지 않는 오직 내 목숨 하나 하루 연장시키기 위해선 누구와의 타협도, 어떤 이에 대한 굴복과 배반도, 그리고 공공연한 살인도 서슴지 말아야 했던 곳. 왜 운명은 그들을 그곳에 보냈는가? 그 흘러나가는 그 조류에서부터 뚝 들어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뭐 뿌리도 없고 옆도 없고 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 그 하나만 수행하는 그것만 있단 말이야. 그것이 전 세계죠. 예, 그거가 전 세계라는 그 안에서 그거가 전 세계라고 한 개의 그 줄기가 그 뭐가 흘러나가는 그 흘러나가는 길이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데 요와 같은 얘기는 뭐 어떻게 돼야 되냐니까 자기가 절대적으로 그 뭐라니까 그 개인 그런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동물적인 그 무슨 그와 같은 것이 되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한테 아주 죽고 살고 같이 하더라도 뭐 어떻게 잘못된 건 나의 목숨 살기 위해서는 자기 친구라도 잡아먹고 사는다. 그와 같은 그 뭐가 그 동물적인 그 무슨 그 생존 무슨 관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게 수용소는 한개 전투자였습니다. 자, 반공포로 수용소에는 빨개라 잡아주고 또 빨개 수용소에서는 반공 인사를 잡아주고 그게 한개 전투자였습니다. 예, 사실 지금 말 들으면 심정거리가 나죠. 결국 이게 사상은 2차적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밥을 더 먹다 보니까 사상가가 되고 마는 거라. 이 배가 고프니까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으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팩에 붙는 거야. 그 배가 그러면 거기 다수파가 아니고 소수파가 되면 거기서 몰려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면 이게 그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놈의 어떤 사상계로 또 몰리기 때문에 무인지경이 그런데 아주 조용한 데라든가
뭔가 모르겠지 말하자면 인간이 없는데 말하자면 이 지쳤으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그 수용선에서 그러니까 그걸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근대를 가게끔. 근데 여지껏 생각해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마존이 그 생활이. 지금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준영의 집 거실벽엔 그때의 아마존 모습이 걸려있다. 아직도 그 속에서 평온을 찾는다는 그는 브라질에 도착하자마자 6년간을 아마존에서 보냈다. 스스로가 진단해봐도 분명한 신경쇠약 증세는 그 당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 그 정신적인 고통은 대자연 속에서 조금씩 치유돼 갔다.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늙어갔고 내가 어디에 죽어 어디에 묻힐 것인가를 한 번씩은 생각해볼 나이에 와 있다. 이제 또 한 남은 사람 역시 타국에서 타격을 망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게 하시며 항상 주를 의지하며 항상 주를 잊지 않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주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제 봉혁군 한국에도 그 친치가 있사옵나이다. 그 나머지 식구 성식도 같이 하게 하시며 온 50여 명의 동료 끝난 마치는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사옵나이다. 일행 중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 자동차 부품 공장의 사장까지 됐던 이봉혁. 그는 2년 전 브라질 하늘 아래서 눈을 감는다. 그리고 이 나라의 계단식 가족묘지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봉혁 가족이라는 팻말로 옛 동료들에게 여기 있음을 알린다. 그들 아무도 조국의 흙 속에 묻히지 못한 그를 안타까워하지는 않는다. 그는 비록 조국의 흙 한 줌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생명 35년을 덤으로 살았고 또 열심히 살았으므로 이제는 한국도 내 조국이요, 브라질도 내 조국이야. 그래서 어디 붙이나 다 한 가지야. 전쟁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전쟁은 젊은 시절 꿈을 어떻게 퇴색시키는가? 세계적인 성악가, 지휘자이고 싶었던 김시봉. 그는 직업이 없다. 성악가인 그의 부인이 옷 행상을 해서 그것으로 하루씩 생활해 가고 있다. 인민군 군악 지휘관으로 활동하면서 총이 아닌 쥐봉을 잡으며 오로지 음악만을 위해 살고 싶었다. 음악 공부를 위해 떳떳하게 조국에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제3국을 선택한 사람. 인도 수용소 생활에서도 목이 패도록 소리 연습을 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곳에 있다. 지휘자는 귀가 좋아야 하지만 전쟁 포화 소리에 왼쪽 귀가 멀게 되고 성악가의 생명도 목인데 브라질에서의 어려운 생활은 목 수술까지 하게 했다. 더 이상 그가 잃을 것은 없다. 그대와 속삭이며 기타 소리에 맞춰 노래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 내 고향. 비록 조국에 돌아갈 꿈은 버렸지만 어린 시절 꿈, 음악가가 되려는 꿈은 한쪽 귀 멀고 성대가 불안전한 오늘날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만일 여권을 받았을 때 여권 여권을 받죠. 받기만 하면 뭐가 잘못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만화시 브라질에서 쫓겨나고 있어. 쫓겨날는지도 모른다. 쫓겨나는지 모른다. 만화시 내가 여권이 없거든 포로가 그대로 포로 출신에서 있게 된 적은 브라질 정부에서 나를 절대적으로 고소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브라질에 도착한 지 5년째 가지고 주미 오고 한국 가지고 대사가 이렇게 이곳에 와가지고 와서 이제 여권을 약간 나눠준 적이 있었다. 노이들 쫓아내고 그러나 김광선은 받지 않았다. 자기 뿌리를 내릴 토양을 정하지 못하는 처지인 것이다. 당당하게 소리 그런 건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 이것도 곤란해서 그러니까 그래 말을 많이 안다. 국적이 어딥니까? 없어. 인데피니트. 왜 없어요? 브라질 나한테 국적을 가지셔야 브라질 되잖아요. 국적 가져서 내가 못 쓰는 걸 볼 수도 있어. 그럼 앞으로도 브라질 국적은 갖지 않으실 죽을 생각이에요? 때까지는. 브라질 국적 가게 되면 또 다시 한국에 말해서 내가 북에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 또 다시 막대한 고생을 해야만 된단 말이야. 왜 그와 같은 것은 내가 그와 같은 내 이전에는 자연적으로 억지로 대해서 할 수 없이 했지만 내가 나의 의사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만들 필요가 어디 있어? 그럼 선생님은 아직도 돌아갈 꿈 때문에 브라질 국적 돌아갈 꿈 것이 내가 말하는 게 아주 적어지지만 만학시 말해서 그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는 건데 그와 같은 희망을 내버릴 필요가 어디 있어? 브라질에 도착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결혼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들은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 한국인 2세 딸이 일본인 2세 아들과 혼인을 한다. 결국 이들이 부모의 묘지에 흙을 뿌리고 찾아올 사람들이다. 남한 출신 포로 2명 중 1명인 손천기. 그 역시 중공군 포로 수용소 생활을 거쳐 중립지대로 와 제3국을 선택한 사람이다. 남한에 남으면 또다시 뒷골목 생활에 젖을까 봐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부모와 형제 고향을 남겨두고 떠나왔다.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몹시 섭섭하다고 한다. 자녀도 그렇게 물어봐요. 아버지도 어머니 아버지 다 한국에다 두고 오셨잖냐? 여기 와서 결혼하지 않냐? 근데 뭐 말할 적이 없이. 하신 말씀이 없죠, 정말. 그래서 너희들 잘 살면 되겠다. 네, 그럼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 섭섭함은 감출 수가 없다. 그 마음과는 달리 같은 동포끼리의 결혼보다 훌륭한 브라질 시민이 되겠다는 2세의 선택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앞으로 살아갈 때 불안해도 futuro você fala. 한국말로 해봐. 할 수 있으면. 한국말 못해요. 그러면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식 해. 아유, 안 해요. 포르투갈식 해도 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이곳에도 브라질에 이어 12명의 포로가 왔었다. 그중에서 남은 사람은 5명. 나머지 포로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또 떠나갔다. 여기에 남아 사는 사람 중 약국에서 일하는 이미간과 선장인 정주원을 만나보기로 한다. 이미간이 일하는 약국은 커다란 제약회사를 연상시킬 만큼 규모가 크다. 여기서 이미간은 30년을 일해왔다. 그는 평양 김일성대학 2학년 재학 중 입대했다. 공산주의의 환멸을 느낀 이미간은 부대를 탈출, 평남 순천 근처에서 반공치안대를 조직한다. 그러나 반공치안대 활동 중 미군에게 포로가 되어 결국 이곳 아르헨티나까지 오게 됐다. 낯선 땅에 도착하여 직업도 없이 막노동으로 지탱한 날들. 이미간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마쳤다. 그리고 대학 약과 2년을 다니며 고향 땅에서 못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가서 좀 공부해서 한국에 돌아가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여기서 살아보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거냐. 또 여기 여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또 여기 또 딸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 정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Hola, tiempo. Buenas noches. 평소 이미간과 친하게 지내던 정주원의 아들 카를로스가 결혼 상대자를 소개하러 왔다.
나의 미래 나의 자식이 어머니로 되겠습니다. Es muy cómico, es muy cómico, Gustavo. 만약 지금 우리 임 선생님이 한국에 가서 이제 우리 말년에 한국에 가서 살자 하고 얘기하신다 것 같으면은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안 가겠어요? Cuando yo me muera, entonces él se va. 자기가 죽으면은 임 선생님은 가실 것 같습니다. Sí, pero si no, no. Otra cosa más, él pudo volver a Corea recién después de 30 años, hace 2 años o hace 1 año, bueno, yo sé que él tiene todavía ganas de volver y si yo tuviera la oportunidad, yo pienso que yo tengo más la oportunidad que él, digamos, de juntar el dinero como para lograr las posibilidades económicas como para volver, ¿no? a Corea, entonces yo voy a tratar de posibilitarle ese medio, si él no puede. 정주원 59세 6.25 당시 인민군 소위 본적 평안남도 평양 제1고 출신 현재는 조망화선 선장으로 포클랜드 근해에서 조업 중 가족으로는 스페인계 아르헨티나 부인과 경찰인 아들 그리고 26세 된 딸이 있다. Esta bandera la trajo mi esposo de Corea para sus hijos, para que la tengan de recuerdo, y nos pidió que la guardáramos bien. Por eso nosotros la tenemos siempre guardada y dobladita junto a nuestra bandera argentina para en cualquier ocasión, en cualquier necesidad, sacarla. La guardamos con amor y respeto como nuestra propia bandera. Siempre está en este cajón. 아르헨티나 부인으로 하여금 태극기를 소중하게 보관케 하고 집안에는 한국 장식품들로 한국 가정을 꾸며놓고 사는 이 집 주인 정주원. 그는 음식도 한국 음식만 먹는다고 한다. 그럼 한국 음식 중에 만드실 줄 아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Usted sabe cocinar comida coreana, entonces. ¿Y cuál sabe? Bueno, por nombre posiblemente no le puedo decir, pero sé hacer muy lindo mandú, sé hacer kimchi, sé hacer bulgogi, sé hacer jjigae, muchas cosas. Esta es una casa 70% coreano, 30% argentino. 70%가 한국 사람이고 30%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가정은. Acá en Argentina siempre me preguntan de dónde soy. 아르헨티나에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고. Porque la cara no es de Argentina. 왜냐면 나의 얼굴은 아르헨티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Pero cuando llegué a Corea me preguntaban de dónde era.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니까 또 어느 나라 사람이냐. Porque tampoco tengo cara de coreana. 한국 사람 얼굴이 아닙니다. 누가 한국 가자는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까? Cuando tenía que viajar a Corea, ¿quién primero propuso ir allá? Mi papá fue el primero que... 아버님이 먼저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Un día vino y dijo, quiero que mis hijos conozcan Corea, y nos mandó a Corea. 하루는 저녁을 먹으면서 나의 자식들을 한국에 보내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3일 후에 저희가 갔습니다. 지금도 포클랜드 부근에서 새우를 잡고 있을 정주원. 그가 오늘날까지 안정을 취하며 전쟁의 상처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적인 것을 마다않는 부인 덕택이다. 처음 이곳을 찾을 때의 꿈처럼 정주원은 자유롭고 평화스럽게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다. 다른 반공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정주원도 선택의 순간에서 조국과 고향의 친척 형제들을 버려야 했다. 그것은 평양 제1고등학교에 다닐 때 직접 만나게 된 몰인정한 전쟁과 수용소 생활 때문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님이나 아드님께서는 아버지가 어느 때 제일 그 고국을 그리워한다고 느끼셨는지요? Navidad. Christmas 때. Y mira un lugar fijo y no dice nada, él no expresa, pero mira un lugar fijo y se pone triste y uno se da cuenta. Una vez
Y yo le dije, ¿por qué se pone mal? Si ahora nosotros somos su familia. En Corea son sus familiares, pero nosotros somos su familia. Y él me dijo, pero cuando pierdas a tu mamá, o no puedas ver a tu mamá en un momento así, te vas a poner y te vas a sentir igual que yo. Esto fue lo que me dijo hace un par de años atrás. Además, yo creo que hay algo que es cierto. Él no puede decir, lloro a mi mamá porque está muerta, o espero volver a verla porque está viva. Porque no sabe. 더 이상 어떤 말로 이 가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저 깊은 마음의 상처를 함께 나누고 느끼고자 하는 가정. 거친 파도와 싸우는 정조원의 혼은 항상 이 거실에서 움직이며 얘기하고 웃고 있는 듯하다. 사랑하는 남편으로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남아 항상 떠나 있으면서 항상 같이 있는 반공포로 출신 정주원.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면 늘 듣는 노래 옛동산에 올라. 가사의 뜻도 모르는 정주원의 가족에게 이 곡은 이 집의 주제가처럼 돼버렸다. 항상 집에 오면 붓글씨를 쓰고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면서 두고 온 조국과 얘기를 나누는 정주원. 그리고 그가 없을 때는 가족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바다에 있을 아버지를 생각한다. 역사가 있잖아요. 예. 그걸 매일 빼먹는다고요. 견민에서 말이야. 예. 나 그게 기분 나빠요. 예. 이걸 맞아. 가만히 있어. 나는 모르는지 말이야. 안 오노. 이게 새들. 우리가 그 도시학권 연합으로서 이민 역사를 하지 않나 한국에서는? 그걸 아는지 어때? 그래서 내가 그거 말한 거지. 그러면 한국 이민 온 거는요? 이민 온 거는 브라질 주재 한국 공관에서 이민 행사를 할 때 이들에게는 연락하지 않는다. 자신들을 아직도 이민이 아닌 난민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 평소에도 늘 섭섭한 마음이었다. 인민군을 벗어나 귀순 투항했던 자신들을 전쟁 포로로만 취급하던 생각이 이때는 더욱 난다는 것이다. 그 반드시 여기서 행사를 빼먹는단 말이야. 40몇 명은 그럼 난 여기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말이야. 그 문제를 한번 제가 영사관에 또 대사관에 문의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대요. 저희들이 국적이 이북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입적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63년도에 1차 이민이 도착해서 그럼 우리 나타날 필요 없는 게 우리 만날 필요 없는 거야 이거. 너 똑같구나 말이야. 이민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그 외에 정식으로 이민 정책을 세워서 이민 온 것이 63년인데 때로는 이 김흥복 씨가 좀 섭섭이 느낀다 이거죠 결코. 그럼 당신 역시 섭섭이 느끼지 않아요? 느끼죠. 느끼죠. 전쟁이 한 개인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상파울루에서 120km 떨어진 이투라는 도시엔 한국인이 없다. 다만 국적 없는 반공포로 출신 김광서만이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살고 있다. 세월이 그를 조금 더 흔들어 놓지 못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으면서 혼자서 사세요. 왜 이러세요?
이거 아주 이 양반이 지금 여기 있는데 아주 말하기 곤란한 거지만 한국 사람하고서는 그 이민 온 사람하고서는 첫째 그 뭔가 상대할 아무러한 그런 뭔가 한 개의 그 끈이 없단 말이에요. 줄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이야기겠어? 어디로한 이야기겠어? 소불이 없게 무엇에 관해서 말하겠어? 다른 하나는 한국 정식적인 이민으로서 브라질에 온 사람들하고 같이 교섭해서 지칭해가고서 그것을 그런 없어지기 아주 쉽지 않소. 그런데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공상조의 항구 그거는 어떤 형태입니까? 노동혁명이나 우리가 아이랑이나 부르는 그와 같은 항구. 선생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항구에 대한 그 공상이라 한 개의 공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잘 지키고 계시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가 나의 양심이 편안하단 말이야. 새들 위에 몇천 킬로 달아서 돌아가요. 그건 난 곳에 살아. 우리도 똑같은 마찬가지로 아무런 다름이 없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통일되면 돌아가실 거예요? 만화시 북에 돌아갈 수 있게 되면 돌아갑니다. 네, 그건 물론이지. 한국에 나가서 살 수 있게 되면 한국에 절대적으로 나고 내가 북에 가서 살 수 있게 되면 북에 절대적으로 돌아갔어. 살기 위해서 제3국 선택했다. 살기 위해서. 그럼 한국을 선택하면은 선생님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들었어. 무슨 근거로? 한국에 가면 아무리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포로 출신하는 것은 이미 포로 출신하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조건을 가져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미 이 사람은 포로 출신에서 나온 것만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에게서 무슨 어떠한 특별한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만 사실이라 요구거든. 한국이나 북에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그것을 요구한단 말이야. 평생 포로라는 게 따라다녀. 전쟁 당시 공산주의가 싫어서 한국군에 입대하려고 국군을 찾아 내려와 포로가 된다. 그때 수용소에서 얻은 폐병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지만 그의 손에는 담배가 끊이질 않는다. 김광선은 사성서 3000권을 읽으며 이 어두운 집에서 혼자 산다. 사상은 냉전시대의 시대적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는 사상에서 해방된다. 그러나 자신이 정녕 자유스럽고 싶어했던 포로라는 의식으로부터는 아직 한 발짝도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든 또 하나의 수용소에 스스로를 꽁꽁 가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흡사 자신의 포로 시절을 잊어버리는 꿈이라도 꿀까봐 잠도 편히 자본 적이 없는 사람. 어둠 속에서 눈만 빛내는 김광석. 무엇이 그토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가? 어디로한 양심적인 가책을 생각하지만 항상 그 양심적인 가책을 낚기 위해서는 그 다른 그런 이유를 얻어보려고 한단 말이야. 항상 얻어보. 그래 그것을 그 양심적인 그와 같은 그 가책이라 하는 것을 적게 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양심이 아프지요. 네, 이건 사실. 마음 편한 일생은 못 되시고. 못해. 절대적으로 포로 출신한 사람 절대적으로. 절대적은 아니죠. 아, 절대적으로. 포로 출신 중에도 마음 편안하게 사시는 분도 몇 분 봤어요. 제가 이번에 오면서. 그 일본 포로생에서 있던 영웅놈들이 그 포로가 쓴 책을 내가 100책 이상 내가 읽어봤어. 그 책은 그런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 그 사람들은 모두 68, 그때 당시에 60, 80이니까 지금 어제는 다 죽어서 100살 이상을 그 사람들이 그거는 가만히 보게 되면 나와 똑같은 과가 되는 그 사람들은 느꼈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잊어먹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극한 상황에서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나만은 속일 수 없다는 양심. 그것은 결국 평생 김광서를 따라다닌다. 자기의 이런 고통을 내맡겨 버릴까 봐 종교마저 갖기를 거부해왔다. 그가 가진 유일한 꿈은 통일 조국에 돌아가 보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된 조국의 모습은 꾸민 채로 남아있을 뿐이다. 조국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길은 없고 과거로부터 탈출하고 싶지만 탈출할 길도 없다. 한국 국적도 브라질 국적도 다 거부하는 한국 청년 김광석. 그는 거대한 대륙 브라질 그 한 구석 이뚜라는 작고 빛바랜 도시의 30쪽 전구 아래서 자신의 눈과 양심을 빛내며 조국 쪽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 이렇듯 6.25는 지구의 정반대쪽에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다. 애국이라고 말하기 쉽지만은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우선 큰 모순입니다. 두 개의 주권을 만들어 놓고 애국하라고 한다면은 대완전 어느 것이 애국인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사든 못 사든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걸는다면은 절대로 변절자는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자신을 변절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는 내 자신은 열렬하게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내 아무리 조국을 열렬하게 지지한다 해도 조국이 어디 있나 그 말입니다. 가만히 하나만 지지하고 있으면은 훈장도 많이 받았을 거고 참 부럽지 않게 살 건데 왔다 갔다 버림받고 버리고 이러한 인생은 내 해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존 여행에서 통탄하게 느꼈습니다. 이 버림받은 인생, 날아오는 인생, 이게 뭡니까? 절대로 내 자식들한테 절대로 변절하지 마라. 그 한 번 충성을 들였으면 죽을 때까지 충성 드려야지 한 번 넘어간다는